오늘 그리스 세 번째 수업인데, 그리스 세 번째 수업이라기보다는 약간 나는 좀 이 수업을 독립적으로 살짝 분류하고 푼 생각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분류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하고는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살짝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그리스라고 하는 이 피리어드, 그 시대 안에 있지만 약간 다른 성격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그것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헬레니즘과 간다라 문화. 수업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건축의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15주 동안에 걸쳐서 서양의 예술과 건축, 보편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그리스를 이렇게 15주, 실제로 시험을 빼고 나면 한 13번이 아니지, 12번이 되겠네요. 수업, 우리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배우면 12번인데, 그 12번 중에서 3번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비중이 크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물론 중요한 거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구적인 문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 그리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서양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이야, 동양 사람이야? 아주 심오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피지컬하게 생물학적인 특징으로 보면 우리는 동양 사람일까, 서양 사람일까? 동양 사람이겠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주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동양적인 것이 뭐가 있지? 우리 몸, 피지컬한 우리 몸 상태의 몸의 특성을 빼고 나서 무형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예를 들면 또는 사고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동양적인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습관 중에서도. 물론 뭐 여러분들 완전히 동양적인 것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일 스테이크나 스파게티만 먹고 햄버거나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김치찌개를 꼭 먹어줘야 돼. 한 번씩. 된장찌개를 먹어줘야 되고. 내가 유학생활을 7년 동안 했는데 항상 김치와 된장찌개는 꼭 먹었어요. 이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포도농장에 가가지고 포도를 따면 한 열흘 정도 동안 뭐 김치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된장찌개를 거기서 끓여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농장에서 주는 밥들만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한국 음식을 한 열흘 동안 전혀 못 먹는 상황이 되지. 그러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릴 텐데, 먹고 싶다라는 어떤 그 정신적 충동을 넘어서 육체적인 어떤 그 증상이 나와요.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 헛구역질. 그리고 막 그 뱃속에서 신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걸 안 먹으니까, 이거는 뭐겠어. 내가 어떻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특성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도 또 시간이 더 변하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살지 않고 서양에서 살면서 내 자식을 낳아서 키우거나 그러면 그 자식은 프랑스 문화권에서 몸은 한국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은 서양 사람이 되어버리겠지. 열흘이 아니라 1년 평생도록 김치나 된장찌개 안 먹더라도 괜찮아지겠지.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그 육체적 이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모든 우리의 습관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서구적인 것들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서구적인 비중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동양적인 것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뭐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야. 이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렇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야. 내가 지금 당장 이 서구적인 것들이 싫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한복 입고 와봐봐. 집신 신고. 갓 쓰고 입고 와봐봐. 그럼 막 완전히 명물이 되겠지. 관심 받고 또는 막 놀림도 당하고 막 그렇겠지. 그건 불편하고 사실은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잖아. 어떨든 우리는 어떤 서구적인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서구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서구적인 문화와 어떤 이 정신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서 서구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와 로마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을 내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서구의 그리스는 굉장히 우월한 것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우리 것보다 우리가 동양인으로서의 과거의 우리의 사상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좋은 것인가? 내가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스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살펴봤지만 세 개의 문명이 융성하게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 문화였고, 그죠? 하나는 또 뭐였습니까? 내가 간단하게 그때 설명을 해줬었는데, 인도 문명, 그쵸?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이 있었죠?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문명을 한번 다 실제로 그 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리스 문명은 인도 문명이나 중국 문명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수준 낮고 질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현대는 서구적인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거든. 그것들은 우리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중국 문화는 사실은 동양의 문화란 말이야. 우리는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명의 어떤 그런 영향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러니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줄 참이에요.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 문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습니까? 신화였고 철학이었고 뭐 이런 것들, 예술이었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신화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철학만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면 서양의 철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었죠. 탈레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시점에서 그 철학자들의 이론들을 놓고 보면 전부 다 틀린 것이고 다 엉터리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탈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이 존재의 본질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의 시점, 과학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플라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 헛개비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철학의 모든 방향은 정신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 실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의 서양 철학 자체가 그렇게, 구도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어찌 보면 그냥 엉터리인 것이야,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의 그 이원론적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제와 그 비실제, 현실과 이상, 그 두 개의 그 이 명확한 구분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순 덩어리인 그 서구의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이 서양 철학을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수업은 아까 내가 헬레니즘과 간다라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서구 문명을 이렇게 추종하고 있느냐? 추종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내가 수업 오늘 첫 이미지를 요 이미지로 이제 해놨는데 수많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조각상들이 쫙 있는데 요거를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 느껴집니까? 어떤 흐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요 조각상하고 이 조각상하고는 좀 틀리죠. 어떻게 틀려? 이거는 꼭 마치 원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 예술은 이런 건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의 동떨어진 것 같은 이렇게 원시적이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어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이런 크로스상이라고 하는 멀쩡한 신체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거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기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문명의 영향으로 이 형태가 완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쭉 이렇게 가면서 점점 발전을 하죠. 형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왜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황금 비율, 형태의 완전함, 그 비례체계의 완벽함, 뭐 이런 것들이 조각품의 형태에 나타나면서 형태가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여기서는 아주 딱 폼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 이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폼이, 그 완벽한 그 안정적인 폼이 싹 깨져버리죠. 깨져버리죠. 도대체가 무엇이 예술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가? 무엇이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아주 포괄적인 것들이 함축되어 있겠지. 그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 그치?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 부분이. 그리스의 전성기. 다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폴리스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그거를 페리클레스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아테네라고 하는 그 폴리스는 전체 그리스의 폴리스의 중심이 되면서 안정기와 함께 부유함과 또 그 부강함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짧아요, 사실은요. 한 100년 정도나 될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때에 사실은 플라톤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그때 막 다 나와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짧은 그리스의 성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각의, 우리가 그리스 조각상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이 집약되는 그 짧은 이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싹 이렇게 바뀌거든. 과연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정서 속에서 조각의 형태들, 예술의 형태들도 그 플라톤의 철학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난무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수업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조각의 형태가 자연스럽다 못해, 리얼하다 못해, 이렇게 난무해지는 상황으로 다다르게 되는 그 문화적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가 형성되는 데에는 이집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페르클리스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어떤 그 집대성 되는 그런 시기, 이때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그 이유라는 것이죠. 과연 여기에는 이런 예술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그 밀로의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이 조각상이죠, 그죠? 자, 이 조각상을 보면 그야말로 한치의 오류가 없어요. 완벽한 형태예요. 인간이 가진 형태의, 인간이 가진 육체적 모양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모양이 이럴까요? 이렇지 않단 말이야. 이거는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한치의 이 결점도 용납되지 않는 그 이데아 사상과 같은 본질이나 진리의 맥락이 형태로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보면 이런 캐릭터들 많이 나오지? 그치? 이런 여자의 몸이 존재할까요? 이런 여자의 몸은 물론 이 지구 전체를 통틀면 몇 명 비슷한 사람이 있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인간의 몸을 가진 육체는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겠죠.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겠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게임에 심취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게임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컴퓨터 게임을 할 줄도 모르고 또 해본 적도 없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 아무런 결점과 아무런 오류도 없는 그 완벽함의 세계로 입장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캐릭터도 이런 모양이겠지.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조각상이 문화적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꿈꾸는 게임 세계의 캐릭터와 같은 모습의 정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 당시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자세와 이 자세는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형태와 또 이 자세가 왜 이렇게 약간은 퇴폐적이기까지 한 이런 난무함으로 바뀌어버렸는지 요걸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예술의 형태는 다 필연적인 결과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그렇게 난무하게 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런 조각의 형태가 그리스에서 별안간 갑자기 딱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젊은이가 전 유럽을 또 그 유럽을 넘어서 인도에까지 다다르는 그 동양적인 것까지 아우르는 그런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형성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약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31살에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31살에 죽었고 20살인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북부에 아주 이 그리스 북부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시골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 본토에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 아테네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시골 같은 그런 이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난 그 알렉산드로스가 20살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 필립 포쿠스 2세의 대를 이어서 20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21살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계를 다 석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약 10년, 11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약간 푸른빛의 영역들 있죠. 이 세계를 다 섭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 인도의 간다라,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간다라 지역까지, 인도의 서북부의 경계까지죠. 그러니까 인도 본토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튼 인도권의 그런 이 지역까지 다 그리스 문명으로 통합시키는 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라인 보이시죠? 잘 보이나요? 이 좀 진한 선이 보이죠? 이 진한 선이 알렉산드로스가 전쟁을 하면서 원정을 다닌 요 경로를 표시한 것인데, 이것들을 다 합치면 약 3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3만 킬로가 얼마 정도의 먼 거리인지 혹시 감이 잡히나요? 지구 한 바퀴가 혹시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그러죠. 4만 킬로가 지구 한 바퀴인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다닌 길을 쭉 한번 이렇게 산출을 해보면 3만 킬로라고 그래요. 3만 킬로. 이 3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쟁을 다 이기고 다 자기 그리스 땅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 특히 또 알렉산드로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데는 아주 작은, 우리의 지금 경상북도? 한 그 정도 될까 말까?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 아주 이름도 없던 폴리스였어요. 그리스는 수많은 폴리스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그냥 하나의 폴리스였다라는 거죠. 그 폴리스의 시골이라고 하는 그 시골 같은 이 폴리스의 왕이 11년 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석권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우선은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싸움을 잘해야 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드군의 특징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다른 모든 나라의 군대들은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누가 하냐면 농민들이 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전문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만 전담하는 전문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 금방 농사 짓다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하고 직업군인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 이게 비교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점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부분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막강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를 상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케도니아 입장에서 아무리 직업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개념이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떻든 페르시아를 제압하고 그 페르시아를 넘으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저기 간다라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불가사의인 게, 여러분, 저는 피라미드가 불가사의가 아니라 알렉산드로스가 11년 동안에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게 난 그게 사실은 좀 불가사의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지금의 전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쫙 간 뒤에서 지휘관들이 지휘를 하고 그러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을 하면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살아남았다라는 것, 이것도 불가사의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그 전투 속에서 알렉산드로스는 그 선두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물론 운이 따르다고 칩시다. 운으로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알렉산드로스는 어떤 한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정복지를 그리스화시키는 신도시를 만들어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도시가 40개가 넘었다라고 그래요. 그 도시를 만들면서 11년 동안에 이 전 세계에 가까운 이 정복을 했다라는 거. 나는 이게 피라미드가 불가사의가 아니라 이게 불가사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이제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를 신화화시킨 어떤 그런 신비화시킨 그런 이 부분들도 아주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로스가 지중해권을 다 섭렵을 하고 인도까지 가게 돼요. 인도는 이 지중해권하고는 참 거리도 멀지만 거리가 먼 것만큼 엄청나게 다른 삶과 다른 정신세계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겠죠. 정말 다르단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이미 그 아주 글로벌하고 세계화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유럽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뭐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참 그 이게 생소함을 많이 느끼죠, 그죠?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 달랐겠지.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인도로 원정을 가게 되고 인도에서 발견한 것이 인도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인도의 철학.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가치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저기 인도 여기였겠죠. 여러분들 인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고행자들, 요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죠. 물질보다는 막 정신을 후벼 파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향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뭐 이런 세계가 인도잖아요. 해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렉산드로스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경험을 했다라기보다는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전쟁 원정을 떠날 때에는 군인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도 데리고 가고 학자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무력으로만 침탈을 하고 이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그리스화시키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고유한 문화들을 또 수용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것이 11년 동안 알렉산드로스가 인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세계를 다 섭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인도의 그런 해탈과도 같은 고도의 정신세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의 본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그 페리클레스 전성시대에 완성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궁극적인 진리관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양적인 것이 결합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정신세계인 것이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모순된 것 같아요. 헬레니즘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용어는 로마 사람들이 후대에 만든 이름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헬라라고 히랍이라고 그랬죠. 헬레닉. 그래서 헬레니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요 말은 실제로 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어떤 이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동양적인 것을 수용해서 융화시킨 그렇게 해서 발생된 독특한 또 하나의 문화적 경향,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경향은 철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미술에서도 나타나죠. 아까 그 인도의 그런 해탈 또는 명상, 어떤 자기 초월, 이런 것들이 그리스와 융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술의 현상. 철학도 크게 바뀝니다. 철학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개념에서 극단적인 자기 성찰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개념에서 자기 각성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개념에서 자기 각성의 시대로. 그러면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인간이 행복하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뭐가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뭐가 행복한 것일까? 행복이 뭘까? 자네, 행복이 뭔 것 같아? 잠자는 거. 오케이. 또, 자네는 행복이 뭔 것 같아? 물을 마시는 거? 갈증날 때? 그것도 행복이지, 뭐. 엄청난 행복이지. 막 갈증났는데 물을 마시면 행복이지, 뭐. 그렇지? 또, 배고플 때 짜장면을 한 그릇 팍 먹으면 행복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지. 자, 그런데, 아까 행복이 잠자는 거라고 그랬죠? 잠을 일주일 동안 계속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해버리겠지. 그렇지 않겠어? 자, 물을 마신다라고 그랬지. 갈증날 때 물을 한 잔 탁 마시는 거. 아, 진짜 행복하지. 물을 한 100리터 정도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 그건 행복이 아닌 거지. 고통이 되겠지. 고문이 되겠지, 고문. 우리 물고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 물고문. 짜장면이 한 그릇 먹을 때는 정말 맛있단 말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단 말이야. 짜장면을 한 10그릇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올리겠지. 막 아프겠지. 심지어는 고통스럽다 못해 막 괴롭겠지. 이런 행복의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대가 이 헬레니즘 시대예요.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절대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인도의 문화를 접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진리관이겠지. 그렇겠죠. 그것이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인도라고 하는, 뭐 인도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다른 이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사상적 이 색다름이 그리스인들에게 가져다 준 영향력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실제로 그리스의 철학은 완전히 그 형질이 바뀌게 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극단적인 이원론의 진리체계를 추구하던 그 상태에서 다른 분위기로 이 정서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의 철학적인 이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역사 시간이나 뭐 이런 데서 배웠을 텐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 학파라고 하는 이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철학의 정서로 바뀌는데 이것들이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로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의 절제를, 욕망의 절제를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잠은 적당히 잤을 때 행복이 되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자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건 고통이 되는 것과 함께 물도 갈증이 날 때 적당하게 한 컵 또는 두 컵 정도를 마셔야지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짜장면도 한 그릇 또는 한 두 그릇 정도 그때까지가 행복인 것이지 그것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헬레니즘 시대의 이 철학적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서 디오게네스 학파라고 하는 이 시니시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 이 그리스를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이 그림 봤었죠. 이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르네상스인들은 자기들의 뿌리, 그리스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 그것이 르네상스의 주 맥락이었고, 그것을 가장 그런 정신세계를, 그런 풍토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그림이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 눈이 가는,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아주 진지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를 주장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이 이렇게 계단에서 그야말로 널브러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철학이 시니시즘, 다시 말하면 견유주의라고 하는데, 이 견유주의가 여러분 뭐냐면, 견유가 뭐냐면, 견자가 개견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가 뭐냐면 항아리 유자거든요. 이게 이제 디오게네스인데, 이게 디오게네스고, 이 디오게네스가 들어앉아 있는 이 통, 이게 견유예요, 견유. 이 당시에는 개를 이렇게 항아리 안에다가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항아리 속에 살고 있어요. 개처럼 살고 있는 거지, 개처럼. 만사가 다 싫다라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버려야 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지로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지 생활이 2년 동안 유지되면, 다시 말하면 노숙자가 2년이 넘어가면 그 거지 생활에서,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편하거든.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뭐 어떤 물질적인 이 충족이라든가, 이런 또 가족 부양이라든가,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면, 그야말로 정말 궁극적인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가 봐요. 그래서 거지 생활 2년이면 절대로 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안 벗어나는 게 되는 것이지. 이 그림이 참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지적 호기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서성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서성으로 모시고 있는 이 알렉산드로스가 디오게네스의 명망을 듣고 디오게네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오게네스요, 나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나는 지금 햇볕을 막 받고 있었는데 그 햇볕을 가리거든, 좀 비켜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서성이 되어달라고 할 때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이 대단한 왕이자 장군이 자기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수락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비켜줄래? 햇빛 가리거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가 거절을 당하죠.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죠.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되지 않았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당시에 철학적 정서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서가. 이런 정서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인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들이 만난 동양의 지혜와 진리,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었던 그리스인들이 그 명료하고 이상적인 이원론의 진리를 저버리고 택한 새로운 진리 체계였다는 것이죠. 행복론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도에는 이 당시에 어떤 수많은 종교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불교도 있었어요. 불교. 그 불교의 이 개념을 보면 불교는 바바차크라라고 하는 요런 이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 체계를 형태로 도식화하면 요렇게 마차바퀴 모양의 바퀴 모양의 이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 바바차크라는 바바는 존재, 만물, 마음, 이렇게 어떤 이 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 순환,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것, 이런 이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법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삶은 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윤회설이죠. 윤회설. 기독교와 이집트의 사후 세계관은 뭐였습니까?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불교의 이 종교 체계에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성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대에는 사슴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이 돼지는 지금 내 옆에서 더럽게 이렇게 내 가축으로서 살고 있는 이 돼지도 다음 세계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순환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무슨 말이에요? 생의 덧없음인 것이지. 이 생의 덧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현세에서의 만족, 이 행복, 이 가치관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다가오는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준비의 단계, 이 준비의 단계는 절제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버리고 그것이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다음 세계를 위한 준비 단계.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다시 말하면 생의 덧없음인 거예요. 생의 덧없음. 이런 풍조가 그리스 말기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풍조였어요. 그런데 이런 풍조가 생겨나는 것이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통해서 인도의 정신세계를, 동양의 정신세계를 수용하면서 일어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모든 것들은 다 필연적인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잊기 위한 그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 시대의 정서라는 것이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라고 하는 이 폴리스는 되게 작은 국가였어요. 그렇죠? 작은 세계였어요. 이 세계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명확하고 명료할 수밖에 없어요. 폴리스에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범세계적 개념의 인류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정신적인 혼란. 또 무엇보다도 전쟁이 더더욱 장기화되고 더더욱 체계화되고 난무화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힘들어진 그 세계관 속에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술의 어떤 단편적인 그 이 현상으로 놓고 보면 그리스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혁명적이고 또 충격적이리만치 놀라운 어떤 그런 정신적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에서의 삶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떻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그 절대 진리의 그 단순한 개념에 그냥 믿고 따르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시대를 잘 통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생의 목적이 적극적인 선의 성취가 아니라 불행의 회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한번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적극적인 선의 성취가 아니라 불행의 회피였다는 것이에요. 선의 성취. 자기들이 그 알렉산드로스에 의한 어떤 그런 대제국의 형태로서 국가적 체제가 파괴되지 않고 원래 자기들의 그런 이 삶 속에서 지켜오던 정신적 맥락은 이데아의 개념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현실의 개념, 아주 명확한 그 이원론적 그 개념, 그것은 그야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행의 회피,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힘든 그 시대를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정신이나 철학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공포가 희망을 대신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철학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던 이 철학은 부상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치료해주는, 위로해주는 야전 병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도 러셀이 덧붙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이 조각상들의 형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나는 참 이렇게 딱 이 정의하고 비교하는 거를 이렇게 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전체를 쫙 가로질러서 느끼기를 바라는데, 어떻든 뭐 우리가 수업이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 고전주의,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로스 이전의 그리스의 이 상황, 그 정서는 규범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헬레니즘은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그냥 해탈의 개념.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형이하학적 개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가치보다는 해탈에 더 중점이 지어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상보다는 현실, 뭐 이런 것들로 이 두 개의 시대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술의 형태가 그 두 개의 정서를 이렇게 딱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수업 첫 머리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서구적 습관과 이 정신의 또는 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그런 정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취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그게 좋아서 그렇잖아. 그게 좋아 보여서.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잖아. 서양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선진적이고 문명적이고 세련되고 더 질이 높은 것 같고 어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사실은 지금의 서양을 만든 원인은 결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동양과의 접촉, 그런 고도의 정신세계를 이 그리스라고 하는 서구의 본령이 수용하면서 가지게 된 어떤 성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크게 다시 말하면 서양이 이런 이 현실, 이 현대의 모든 패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데에는 두 개의 동양을 수용한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그리스 시대의 인도의 철학, 동양의 철학을 수용하는 이 헬레니즘.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를 끝나고 나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테지만, 바로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크. 이 바로크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바로크도 우리가 약 한 2주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크 하면 여러분, 바로크라는 말은 다 알고 있죠, 그 용어를.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흔한 어떤 미술사의 사조이기도 하고 양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크는 베르사유 궁전의 어떤 그런 화려한 기족적인 사치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죠? 17세기에 서양에서 일어난 미술사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크의 전체 특징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크의 본질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헬레니즘의 이 개념하고 거의 완벽하게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이때는 뭐였냐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과학기술이잖아,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은 항해술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그 항해술의 발달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더 멀리 보내게 되죠. 더 멀리 보내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중국에까지 가게 돼요. 그 중국의 선교사들이 딱 도착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진리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알렉산드로스가 그 기원전 약 300년경 정도의 인도에서 보았던, 그리스인들이 보았던 수준 높은 고도의 정신세계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국의 철학을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인들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사실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서구 문명은 완전 절정기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거의 소멸되어 버리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세를 공부하면서 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중세 기간 동안에는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룩된 서양인들의 모든 그 어떤 문화적 이 고도의 이 맥락들이 다 사라져버리거나 잊혀져 버린 상태가 되고, 그것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부활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재탄생, 회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르네상스는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를 다시금 회복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그 회복된 그리스와 로마의 그
이 개념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항해술의 발전을 통해서 더 멀리까지 선교사들이 가게 되고,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멀리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진리 체계를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바로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고도화되면서 발전되어서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서양의 모든 것들을 정신적인 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참 스스로 좀 약간 동양인으로서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양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두 번의 동양을 수용하면서 지금의 서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알렉산드로스가 인도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도 부근까지 간 것이죠. 그 인도 부근까지 간 곳이 간다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화의 교류, 문화의 융합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다라 지역에서 출토된 조각상이에요. 요거는 뭐죠? 그리스에서 출토된 조각품이에요. 이 두 개가 어때요, 여러분? 비슷하죠? 이게 얼마만큼 거리가 먼데, 거의 지구 반대편인데, 그 당시에 지금 뭐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어서 이렇게 뭐 쉽게 보고 영향받고 하는 이런 현대의 그 어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말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을 테고, 또 그것도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거칠고 먼 여정의 이 공간적 거리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냐는 거지. 이거는 인도에서 발견된 조각상, 이거는 그리스에서 발견된 조각상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그리스 문명이 인도에 전파되고, 또 인도에서 영향받은 그 어떤 정신적 결과물이 또다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유사한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한번 봐봐요. 이거 지금 내가 여러 개를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텐데, 이게 간다라 문명, 인도에서 발견된 조각이고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그리스의 조각품들이에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동양인인데 얼굴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어떤 이 표현의 어떤 디테일적 이 처리들이 거의 비슷하죠. 다른 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도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지? 그걸 제2의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옷주름 같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마다 현란하게 나타났던 어떤 표현의 기법인데, 이것이 인도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것이 간다라 지역에서 출토된 부채의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부채의 조각상. 이렇게 우리나라의 석굴암에 있는, 불국사 석굴암에 있는 이 부처의 모양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알렉산드로스가 그 당시에 인도의 간다라 지역까지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불교가 있었어요. 불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부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처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죠. 제자들한테 형체가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부처의 제자들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처의 모습은 만들지 않지만 부처의 말씀, 그 부처가 강조했던 그 진리체계의 맥락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조각가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모습을 형체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부처의 가르침대로 부처의 모습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다만 부처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법륜이라고 하는 윤회, 그 기호체계, 그 수레바퀴,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부처의 제자들이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말씀, 이 말씀을 경배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실제로 부처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 형태가 마치 보리수의 나무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법륜을 형상화해 놓은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여기에도 부처가 앉았던, 부처가 도를 깨달았던 그 보리수나무 밑에 그 자리는 있지만 실제로 부처는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강다라 문명의 서양 그리스인을 닮은 형체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보리수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부처가 앉았던 자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 제일 밑에는 약간 지금 이게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신발이 두 개가 딱 놓여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처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 자기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나러 올라간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은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의 모습은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각을 만든 요 시대는 알렉산드로스가 오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오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또는 있더라도 그것을 뭔가로 덮어놓고 그 모습을 부처의 실존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처가 드디어 나타나요. 이제. 부처가 나타나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요 옆에 이 사람 누굴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잖아요. 우리가 그 알렉산드로스를 표현한 여러 가지 조각상이나 어떤 이런 그림들을 이미지를 이렇게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알렉산드로스예요. 부처 옆에 알렉산드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확인되지 않고 정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든 유형화시켜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이 데리고 간 그 수많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원정을 떠날 때에 군인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도 데리고 가고 학자들도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동행해서 점령지를 그리스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처를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라고 주장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도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아주 우울한 이 현자의, 신과 같은 그 현자의 버금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시켜서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동양 사람은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아도 믿는단 말이야. 존재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둘의 정신적인 이 경향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 보면 약간 애들 같잖아요, 애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또 부처 옆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의 이 영웅신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이 헤라클레스하고 부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헤라클레스라고 착각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11년 동안에 그 엄청난 이 결과를 만들어낸 이 알렉산드로스가 과연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자기 점령 지역을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알렉산드리아는 40개가 넘었다라고 해요. 40개가. 근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만 남아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개가 넘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들면서 11년 동안을 원정을 다닌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의 건축 기술로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때의 어떤 건축 기술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면서,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면서 걸어가서 거기에 그런 알렉산드리아를 만드는 거지. 40개가 넘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드는 것이. 또 그것만 있겠어? 거기에 점령군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 토착 민족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는 엄청난 마찰과 반대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 그건 알렉산드로스의 그 11년 동안의 결과물은 그 자체가 불가사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부처가 유형화되는, 부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 그것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이 건축물의 형태들, 이런 것들도 그리스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기둥 한번 보세요. 이런 기둥들. 이거 그리스 신전에 있었던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불교의 어떤 이미지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300년 그 무렵부터 시작된 그 두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서, 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 하면 철학, 예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말이 어찌 보면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뭘 보고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가 만들어진 원인은 여러 민족들과 그 수많은 다름들을 아우르면서 터득한 그 보편적 진리, 그것이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타내는 그 무엇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하나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지적 호기심의 충만 상태가 나는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철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외우거나 또는 이 책의 제목을 많이 외우거나 어떤 소설가들이나 음악가들의 이름들을 달달 외우는, 그래서 지적 허세를 충족시키는 그것이 인문학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인문학은 어떤 하나의 사안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전체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 그게 인문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4권의 책을 이 슬라이드에 한번 담아와 봤는데, 이것들은 다 다른 관점에서 본 소설이에요.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라고 하는 이 책은 펫베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트로이의 전쟁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트로이 전쟁은 그 호멜로스가 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에서 이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은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 절대적인 고전으로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이 트로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관점이에요. 트로이 전쟁에 의해서,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고 거기에 어떤 왕비 한 사람이 노예로 그리스군에 잡히게 되죠. 그 트로이 전쟁을 바라보는 그 개념을 소설로서 다룬 것이에요. 스토리 맥락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짐 크레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예수의 실상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보고 나타낸, 묘사한 책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본질적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